201페이지 강남구는 구 예산과 민간 투자금 137억 원을 들여 오수관로를 정비하고 콘크리트 제방을 허문 뒤에 습지 식물을 심었다. 또 하천의 오염물질이 강바닥의 자갈과 부딪혀 가라앉게 하고 자갈 표면의 미생물들이 이를 빨아들여 분해하게 하는 친환경적인 기법을 도입했다. 그리하여 하계울역 부근은 이름에 어울리게 자연형 생태공원으로 바뀌었다. 서초구와의 경계지역인 양재천 상류에는 23억 원을 들여 수질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역시 자갈을 이용해 하루 32,000톤의 물을 정화해 5급수 생활하수 수준이었던 하천을 수심 30m의 투명도를 확보한 한강 상류보다 맑은 청정 하천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 생태계도 몰라보게 복원되었다. 양재천에는 2급수에서 사는 누치를 비롯해 누치, 버들매, 동사리, 미꾸라지, 피라미 등 20여 종의 어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 또 150여 종의 식물과 물방개 등 곤충, 청동오리, 고방오리, 비오리, 원앙새 등 조류와 양서류, 포유류, 파충류, 심지어 너구리까지 300여 종의 동물이 다시 찾아오는 성공적인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변모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자연학습장이 되어 물장구를 치고 놀 수 있는 서울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곳이 되었다. 심지어 고양논이라는 300평 가까운 논도 있어 가을이면 실제로 추수를 한다. 수확해 얻은 쌀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된다. 수질이 살아나고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면서 양재천은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한복판에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찾아와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 산책을 하고 휴식을 즐기고 있다. 영화 말아톤에서 마라톤이야 아니고 조승우가 이곳에서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모델인 배영진 군도 여기서 연습했다고 한다. 실제 모델인 배영진 군. 양재천 살리기는 청계천과 달리 서두르지 않고 2000년 12월까지 무려 5년 5개월이란 세월을 기다렸던 점에서 더 돋보인다. 양재천의 재생은 불광천, 홍제천, 안양천, 중랑천의 재생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민들이 양재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양재천 정화 활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기업체 등도 자발적으로 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양재천변에는 물놀이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을 만들었다. 이곳은 여름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는 놀이터로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길이 100m, 폭 10m, 수심 60cm로 규모가 2000여 평에 달한다. 특히 바닥에 호박석과 절대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졌다. 양재천은 어린이들은 물론 연인들을 위한 장소로도 꾸며졌다. 카페와 와인바들이 늘어선 연인의 거리가 양재천 입구에 형성되어 있다. 203페이지 강남의 허파들. 허파라는 게 푸른 숲이라 했나?
도산공원. 도산공원은 1973년 11월 10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과 그거는 단제 신체어지? 다 같은 호자가 들었네. 다 디귿자 들었고 애국정신과 교육정신을 기리고자 조성된 공원으로 망우리에 있던 선생의 묘를 당시에는 완전히 흙벌판이었던 지금의 장소로 옮기면서 조성되었다. 면적은 29,974제곱미터로 개발계획 당시 유일하게 공원으로 지정된 땅이기도 한다. 입구에서 직진하면 도산 선생과 부인 이혜련 여사의 묘소가 있고 몇 년 전에 새로 세운 동상, 1998년에야 만들어진 기념관, 어록비 등이 있다. 연중 무휴 24시간 무료로 문을 열지만 이상하게도 시민들이 접근을 막는 철제 펜스로 둘려 있으며 입구는 하나뿐이다. 어쨌든 이곳에서는 매년 3월 10일 선생의 기일에 맞춰 흥사단과 도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모 행사가 열린다. 기념관에는 사진과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있을 때 단제 신채호 선생에게 받은 편지, 단제 신채호 선생 24년 언제가 됐지? 그리고 홍사단에서 활동할 때 작성한 문서, 임시정부 사료집 등이 전시되어 있다. 어록과 연보, 사진은 터치스크린으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곳에 들를 때마다 필자는 생각한다. 만약 40년 전 이곳이나 선정릉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세계적인 대규모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부질없는 상상만은 아닌 것이 예를 들어 상하이시는 한국의 강남 개발에 비교할 수 있는 부동 개발을 하면서 시지 공원이라는 거대한 공원을 조성해 랜드마크로 삼았다. 도산공원은 강남 개발 초창기 강남 청소년 중 소위 날라리들의 천국이기도 했다. 날라리가 뭐야? 했고 당시 몇 안 되는 공원이었던 덕분에 고급 웨딩업체와 스튜디오, 의상실들이 주위에 모여들기도 했다. 강남 개발 이후에도 도산공원은 그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희귀한 장소이기도 하다. 선생께는 실례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강남의 섬 같은 이곳은 도산, 도산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205페이지 강남의 흑파들 중에 서리풀공원. 서리풀공원은 길에서 보면 공원이라기보다 야트막한 야산으로 보인다. 바로 옆에 9차선 반포대로가 지나가지만 공원은 꽤 조용하다. 공원의 이름인 서리풀은 서초어의 우리말이다. 서초구 할 때 서리풀은 서초.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꽃길 등이 조성되어 있고 우면동 방향으로 30분 정도 걸으면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이 잠들어 있는 청권사 칭泉祠 로 갈 수도 있다. 대로를 건널 수 있는 독특한 누에 다리는 밤이면 무지개 빛으로 빛나며 무지개수로 해야 되나 여기? 삭막한 반포대로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지역에 예전에는 뽕밭
뽕밭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누에 다리를 건너면 서울 속의 프랑스인 몽마르트 공원과 설해마을을 갈 수 있다. 이 공원은 파리의 원조 몽마르트르 언덕처럼 지대가 높다. 예쁜 계단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도 연결된다. 전번에 갔던데 그쪽에 같은데? 207페이지 10일 지난날의 그늘 207페이지 청와대 경호실이 앞장선 땅 투기, 부동산 투기와 법부인의 등장, 불패의 강남 부동산, 강남 정치 이야기, 끊어진 다리 성수대교, 무너진 백화점, 삼풍 백화점 참사, 룸살롱 이야기, 폭탄주 이야기, 비인간적인 도시. 207페이지 10일 지난날의 그늘 청와대 경호실이 앞장선 땅 투기 강남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부동산 투기일 것이다. 이미 1960년대부터 강남 개발을 예상하고 조금씩 땅을 사 모은 이들이 있기는 했지만 부동산 투기를 가장 먼저 시작한 이는 유신 정권의 실력자 박종규였다. 이 내용은 손정목의 서울도시계획 이야기를 약간 손질하여 거의 그대로 옮겼음을 밝힌다. 손정목의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으로 1974년 8월 15일 박종규가 경호실장을 그만둘 때까지 박정희 정권에는 3명의 실권자가 있었다. 박종규와 김종필, 이후락이었다. 김종필은 대권욕이 있었고 이후락은 실권자가 되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박종규에게는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만이 있을 뿐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 그래서 그의 권력은 더욱 커 보였다. 이런 박종규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에 불과한 윤진우를 한강이 내다보이는 한남동 자택으로 불렀다. 윤진우는 창밖으로 한강 너머에서 현대건설이 한창 매립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시기는 1970년 1월 무렵이었다. 윤진우는 강남 1970의 첫 장면에서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차를 탄 서울시 간부 문철호의 모델이기도 한데 영화에서는 청와대 경호실을 중정으로 살짝 바꾸었다. 박종규의 질문은 간단명료로 했다. 헬기로 돌아본 지역, 즉 과천, 서초, 강남, 잠실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장대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윤진우는 탄천 서쪽이 가장 유망한 것 같다고 답했다. 바로 오늘날 강남구가 된 땅이었다. 박종규는 그러면 그쪽을 사 모으라고 지시했다. 약 2주 후 윤진우가 그 일을 거의 잊고 있을 때 시장실에서 연락이 왔다. 갔더니 제1은행 고태진 전무실에 가면 돈을 줄 테니 받아와서 우선 그 돈으로 땅을 사 모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높은 곳에서 나온 자금으로 땅을 사 모으고 땅값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 되팔아서 갖다 바친다. 이 사실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매우 높은 분 한둘과 김현옥 서울시장 그리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사항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윤진우는 흥분했다. 당시 청와대는 누구든 생사여탈을 자유자재로 하는 절대 권력이었다. 윤진우는
그 어른에게 잘 보이면 출세길이 훤하게 뚫린다고 생각하니 흥분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일을 명령한 박종교와 김연옥은 그리 치밀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자칫 잘못하면 패가 망신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식 장부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메모로 남겨두었고 이를 훗날 손정목에게 전달했다. 손정목은 그 메모를 정리하면 강남 개발 당시 정부 차원의 자금 흐름을 어느 정도까지 재현할 수 있었지만 3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책에 자세히 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정목은 독자들이 대강의 규모는 짐작할 만한 내용을 실었다. 1970년 5월 20일 시점에 윤진우가 청와대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매입한 토지는 23만 7,366평이었다. 그리고 동원된 토지 대금은 12억 7,088만 5,250원이었다. 손정목은 메모를 통해 윤진우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자금 훼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윤진우에게는 신바람 나는 나날이기도 했다. 우선 개인적으로 돈을 풍족하게 쓸 수 있었다. 토지 매입 자금 중 3%는 판공비로 쓰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땅을 구입하게 되면 사전에 양해된 사람의 명의로 등기 이전도 해야 하고 땅을 매각할 때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재반 수수료 등 경비가 들게 마련이었다. 뒤에 설명할 상공부 자금을 합하여 1970년 상반기에 그가 썼던 자금의 총 금액은 20억 원이 훨씬 넘었고 20억 원의 3%는 6천만 원이었다. 1970년 하반기에 서울시가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평균 평당 가격은 14만 2천 원으로 40평짜리 아파트가 571만 2천 원이었다. 현대, 대림, 동화 등 대형 건설회사가 중앙정보부나 서울시 국장들에게 연말과 추석에 돌리는 뜻값이 10만 원짜리 수표 한두 장의 시설이었으니 6천만 원은 엄청난 거금이었다. 물론 그 중에 상당액이 필요 경비로 쓰였지만 뜯고 물러 떨어지는 금액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승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1970년 4월 16일 경북지사 양택식이 서울시장으로 부임했고 그로부터 2수일 후인 5월 2일에 윤진우는 도시계획국장으로 승진했다. 당연히 신이 났지만 한편으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자책감에 폭음도 잦아졌다. 영화 강남 1970에서도 이런 그의 모습을 소개한다. 다소 코믹하게 묘사되었지만 말이다. 1971년 초부터 그는 사두었던 토지를 매각하기 시작했다. 원금을 빼고 그가 상납한 금액은 2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지금의 가치로 치면 6천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 이 강남 토지 투기 사건은 박종규, 김연옥 두 사람이 장차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우락 비서실장의 관여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이 돈이 1971년 4월 김대중과 맞붙은 대통령 선거와 5월 국회의원 총선거 자금으로 쓰인 것은 확실하다. 김정렴 상공부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때는 1969년 10월 21일이었다. 그는 비서실장 취임 직후 투기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아마 박종규가 매사에 치밀한 김정렴에게 이 일의 처리를 부탁했을 테고 소심한 그는 차마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사후 처리를 맡았다.
박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정치 자금이 조성되어 상납된 마지막 단계에서였다고 한다. 박정희 시대, 즉 제3, 4공화국 당시에 정치 자금은 여러 경로로 모였다. 다만 박 대통령은 기업가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다. 돈에 대해서 나름의 결벽증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돈 없이 정치든 통치든 조직 관리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박정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가 할 수밖에 없었다. 어디서든 돈이 나와야 했고 제3, 4공화국 시대에 정치자금은 주로 공화당 재정위원장, 경제기획원 장관, 서울시장 등이 마련했다. 그리고 연말과 추석 때 대기업에서 받은 정치자금은 반드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경유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윤진호가 산 땅으로 만들어지고 상납된 정치자금은 그게 다가 아니었을 것이다.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또 이후에 어떤 경로로 얼마나 많은 돈이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후일담이 남아있다. 윤진호가 산 땅 중 6만 2천 평은 당시 공화당 재정위원장이자 쌍용그룹 총수 김성권에게 배당되었다. 김성권이 땅을 받게 된 경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토지 매입 대금이 그의 돈이었거나 그동안의 기여에 대한 보상일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하다. 그런데 김성권이 받은 이 땅들은 돌산과 습지가 대부분이어서 한마디로 안 팔리고 남은 땅이었고 그 중에서도 대치동의 땅은 손정목 교수가 보기에는 구제불능의 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 팔자와 땅 팔자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처럼 그 돌산은 파괴되어 1급 골재가 되었고 저습지는 깔끔하게 메워져 쌍용건설의 아파트 단지가 되었다. 바로 학겨울역 옆의 쌍용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가 그것이다. 하나 더 후일담을 더하면 김성권은 그로부터 얼마 후 항명 파동으로 당을 떠나야 했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콧수염을 뺀치로 뜯기는 수모를 당했다. 그 충격으로 몇 년 후 세상을 떠났다는 후문이 있는데 이 역시 강남 1970에서 재현되었다. 영화에서는 박승구, 최진호 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말이다. 훗날 김성권의 후계자 김석원 회장은 아버지의 교훈을 잊고 전개에 뛰어들었다가 2마리 토끼를 모두 잃고 말았다. 앞서 말했듯이 영동지역의 400만 평이 구역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허허벌판이던 강남의 개발이 탄력을 받는다. 실무 책임자였던 윤진우는 개발의 그림자 속에서 박종규, 김종필, 김정렴 등의 배후 지원 아래 박정희 대통령의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해 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동시에 벌이는 악역을 맡은 것이다. 이 원죄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강남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땅값을 진과 같은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치솟게 만든 1등 공신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헨리 조지스트이기도 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공개 강연에서 우리나라 땅값이 세계 최고인데 역대 대통령을 대상으로 지가 상승도를 계산해보니 박정희 대통령 시기가 50.5%로 딱 절반이었다며 박정희 정부가 토지 정의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역대 정권의 초기 전국 지가총액과 말기 전국 지가총액을 바탕으로 연평균 지가 상승률을 산출한 결과
박정희 대통령 시기가 33.1%로 가장 높았고 이승만 대통령 시기가 21.6%, 노태우 대통령 시기가 17.7%, 전두환 대통령 시기가 14.9% 순이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땅 부자들이 얻은 이익도 어마어마했다. 이정우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소득 대비 불로소득의 비율이 무려 248.8%였다.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이 100이라면 지가 상승으로 얻은 소득이 그보다 2.5배가량 많았다는 의미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96.3%,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67.9%,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43.2%였음을 감안할 때 아주 압도적인 수치이다. 이정우 교수는 당시 대한민국은 불로소득의 천국이었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었느냐며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우 교수의 비판은 분명히 근거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18년에 달했다는 점과 고도 성장기였다는 점은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었다. 213페이지 지난날의 그늘 부동산 투기와 복부인의 등장 제3 한강교 지금의 한남대교 건설과 함께 개발되기 시작한 강남은 우리나라 땅 투기의 발원지였다. 사실 그전에는 땅 투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헐값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긴 했지만 그들은 땅값이 오른 후에도 팔지 않고 집을 지어 세를 놓거나 소작을 주었다. 일본에서도 땅 투기는 전후 고도 성장기인 1950년대 중반에나 나타난 현상이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10여 년이 늦은 제3 한강교 기공식이 열린 1966년부터 서서히 땅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오늘날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의 동남쪽에 있는 말뚝거리 지역은 당시 아예 복덕방촌을 이뤘다. 말뚝거리에 가 땅을 사면 떼돈을 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하루 수십 명이 이곳을 찾았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땅을 사고 팔면서 땅값을 올렸는데 그 수법 역시 강남 1970에서 민마담 김지수 분이란 인물이 잘 보여준다. 1966년 초 평당 200 내지 400원 수준이던 말죽거리 땅값은 1968년 말 불과 2년 만에 평당 6,000원으로 뛰었다.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부과되고 불경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강남의 땅값 상승률은 늘 타 지역을 압도했다. 예를 들어 1963년 당시 땅값 수준 지수를 100이라 했을 때 1970년 강남구 학동의 땅값은 2,000, 압구정동은 2,500, 신사동은 5,000이 되었다. 7년 만에 각각 20배, 25배, 50배가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에 중구 신당동과 용산구 호암동은 각각 10배와 7.5배 상승하는 데 그쳤다. 1979년이 되면 아예 단위가 달라졌다. 학동의 땅값 지수는 13만, 압구정동 8만 9천, 신사동 10만이었다. 이에 따르면 1963년부터 1979년 16년 동안 학동의 땅값은 무려 1,333배, 압구정동은 875배, 신사동의 경우 1,000배가 올랐다. 같은 기간 신당동과 호암동의 땅값은 각각 25배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물론 강남의 땅값이 그전에 워낙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치가 상승이었다.
특히 강남 지역에는 옛 왕실 재산이 많았는데 이를 불화하면서 팔면서 뜻이지. 평당 90 내지 120원에 내주는 특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이가 훗날 영동백화점의 주인이 되는 김형목과 3호의 창업주가 되는 조봉구였다. 영동백화점의 주인이 되는 김형목과 3호의 창업자가 되는 조봉구였다. 강남 1970에서 그분 땅을 밟지 않고는 영동을 지날 수 없다고 묘사되는 허 회장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아마 실제 모델이 이들일 것이다. 이들이 가진 땅을 합하면 100만 평에 가까웠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같은 강남 땅값 폭등을 일러 말죽거리 신화라고 불렀다. 이후 말죽거리 신화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1978년에는 복부인과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같은 해에 이화여대 백명희 교수가 조선일보에 복부인에 대한 칼럼을 실었고 1980년에는 임권택이 연출하고 한혜숙, 박원숙, 윤양아 등이 출연한 영화 복부인이 개봉하기도 하였다. 누군가는 농담삼아 복부인들이 우리나라의 여권 신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아파트 덕분에 문단속이 쉬워지면서 주부들이 나들이 하기 한결 편해진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여권 신장에 큰 기여를 했다. 여권 신장이 그 뭐지? 호照 신장은 뭐야? 어쨌든 1천만 평에 가까운 영동 1지구와 2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개포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시작됐고 이어 수서 대치지구에서도 사업이 시작되었다. 실로 강남은 무한에 가까운 택지 공급 지역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강남이 점점 더 확장되고 땅값 상승 행진을 이어가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곳에 집중되었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 양도소득세, 공한지세, 83토지, 토지 공개념 도입 등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강남 불패 신화는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 215페이지 지난날의 그늘 불패의 강남 부동산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부터 국민들은 고관대작의 오를 지도층의 부적절한 부동산 소유 의혹을 지겹도록 보게 되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었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가장 변별력이 높은 항목이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총장에서 낙마한 천성관이었고 최근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강남 부동산 문제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사실 그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내각 명단을 발표했을 때 많은 장관 지명자들이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강부자, 강남부자 내각이라는 말을 탄생시키며 조족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강남의 부동산을 소유하기를 꿈꾸고 또 강남 부동산은 강력하게 이들의 소유욕을 자극한다. 그렇다면 강남의 부동산은 왜 그렇게 강력할까? 첫째, 강남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부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강남에는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거주한다. 1급 이상 공직자의 20-30%가 강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 배타적인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 국회에서 입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강남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강남을 잣대로 세워지는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규제 완화도 강남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이제는 더 이상 지어지기 힘들겠지만 대규모 신도시를 지정할 때도
언제나 강남 대체 공급이란 말이 나온다. 물론 강남에 사는 고관대작들은 다시 이웃의 금융회사 사장, 대기업 임원, 부동산 졸부들과 연결되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고관 후보자 가운데에는 자기가 집을 살 때 친구나 친척이 돈을 대줄 것일 뿐이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때의 친구와 친척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들만의 카르텔 멤버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카르텔 멤버는 또 뭐야? 이런 사례들은 이른바 강남 카르텔이 부동산 정책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거의 무력화되었고, 물론 이에 앞장선 강남 지역 국회의원들이었다. 둘째, 빈부격차에 심화는 곧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고 그들만의 천국으로 구조화된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실시된 단기적이고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재벌과 강남부유층의 금고는 두둑이 채워졌지만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만 갔다. 마찬가지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참여정부의 경우 국토균형 발전 정책으로 돈이 풀려 강남 부동산 값이 올랐고, 뒤를 이은 두 보수 정권의 경기부양책으로 시장에 풀린 돈 때문에 강남 진입 장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이런 높은 집가는 실수요와는 별개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을 낳아 소위 강남 판타지를 만들어냈다. 사실 이런 판타지가 강남 3구의 부동산 지배력을 키우고 불패 신화를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사회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타지는 판타지일 뿐이다. 강남의 40만 호가 갑자기 80만호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강남 사람들이 그런 미래를 바라지도 않기 때문이다. 셋째, 강남은 현대판 계급 세습 구조를 확실히 구축하고 있다. 과거의 계급은 생산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에서 구분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재산과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졌고 거주지가 계급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게다가 지금 한국 사회는 개인의 계급이 자신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재생산되는 소위 금수저 상속 구조가 확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영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미성년자나 어린아이가 고가의 부동산을 여러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현실적으로 금수저를 재생산하는 두 축은 부동산과 교육이다. 즉, 누가 강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누가 자사고, 특목고, 외고에 진학해서 명문대학을 가느냐 혹은 조기유학을 다녀오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강남 출신이 유리한 것은 명백하다. 과연 최근 서울대학교 입학생과 행정고시 합격자 중에서 30 내지 40%가 강남 출신이라고 한다. 자식들의 삶의 질과 출세가 강남에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강남에 진입하거나 최소한 강남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심지어 지방에 사는 부자들도 강남에 투자할 정도이며 시골 촌부도 재건축의 표본인 대치동 음마 아파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을 지경이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을 정도이다. 지경이다. 물론 최근에 와서 강남의 부동산 불패 신화도 빛을 많이 잃었고 과거와 같은 집값 상승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지만
강남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과 무엇보다 강남 거주자들의 경제력과 권력이 있는 한 강남 불패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